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파력도 강하고 눈병까지 동반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방역 체계는 괜찮은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으로부터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부 종목의 주가가 나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역할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제1야당의 책임론을 강조했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법안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 여당의 중재력 부재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에겐 이미 익숙합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인데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들이 거대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해서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된 수기 없이 결국 폐기되는 현실.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더 큰 문제는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대화와 협치의 실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는 걸 국회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회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밤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선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께 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30분간 영어로 연설을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인데요. 앞서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외신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CNN 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은 이번 서원의 배경으로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 그리고 북핵의 위협 속 미국의 충분한 안전보장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꼽았는데요. 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이제 그 발언을 거론하면서 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악관 당국자들이 최근 몇 달 한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때 미국이 실제로 한국을 보호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 이번 서원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그 조엘 위트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구 당국자들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 뭐 정부 내에서도 그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우려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뭐 차원에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뭐 사실 강경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뭐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얘기가 뭐 국민의힘 그 주류 세력 중에서도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의도한 건지 뭐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과 핵 그 확장 억제 관련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국내적인 레버리지로 작용을 한 것 같은 뭐 그런 결과도 좀 됐습니다. 일단 좀 근데 뭐 본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종의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걸 일부 해주면서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하게 막는 그런 효과도 기대했다. 역으로 이제 두 가지가 상반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는 나토 핵 공유 체제와 비슷하다. 준하는 어떤 그 핵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차이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워싱턴 서원을 통해서 발표된 그 핵 협의 그룹 이제 NCG라는 이 핵 협의 그룹이라는 체제가 나토의 핵 기획 그룹 체제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이번에 협의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한미 양자간 협의체 그리고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이라는 건 이 다자간 협의기구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기대처럼 좀 더 실질적이고 뭐 좀 상시적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나토의 이제 핵 기획그룹 이제 NPG라고 하는 이 체제를 보면 이것은 핵 운영 계획과 의사결정 그리고 핵무기 운반 과정 등의 이제 말하자면 핵 무기의 사용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조율하는 동맹 간의 협의 체제인데요. 네. 특히 배치된 전술 핵무기 운영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른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NPG라는 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데 이 플랜에 이 계획이라는 데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NCG 체제를 보면 이거는 한국과 공동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유사시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운용 협의 측면의 역할, 이 과정에서 어떤 협의나 수기가 있는 이 지점만을 이 지점으로 한정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 나토 쪽과는 약간 차이가 그런 점에서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벨기에, 독일 등 이제 5개국에 약 150기, 뭐 100여 기가 넘는 이제 전술 핵폭탄이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이나 뭐 한국 인근 미군 기지에는 그런 핵무기가 실제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뭐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을 중국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중국 정부는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브리핑 때 이 워싱턴 선언 관련 내용은 이미 중국에 설명을 했다면서 한국 등 영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각 측은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얻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야지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지역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서 문제를 확대하고 긴장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워싱턴 선언 관련 이제 내용 자체보다는 이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서 이 대만 해협 문제가 언급된 것이 사실상 이제 중국의 뭐 이른바 좀 스위치를 누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 대변인의 이 논평 중에 가장 강경했던 부분은 사실 이 워싱턴 선언 관련 부분이 아니고 이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국인의 일이다.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미 간에 뭐 정상들이 만나서 밝힌 거 보면은 대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모호하게 표현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기존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결국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한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얘기들만 우리가 주로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국의 규제라든가 제재 대상에서 한국을 빼겠다거나 이런 언급은 없었어요. 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라고 불리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한미 간 경제 분야 쟁점도 사실 뭐 이번 회담에서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제약을 해소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 이 공동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미국의 IRA법과 반도체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윈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동성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 노력을 평가했다. 또 동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동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뭐 몇억 달러다, 몇십억 달러다 투자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하는 건 1,0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이제 재선 캠페인을 네. 좀 의식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네. 오늘 이제 그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익 균형이.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뚜렷한 대안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좀 뒤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회담 뒤에 발표된 이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이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극찬을 내놨습니다. 네.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 민주당 회의에서 빈손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에서 진정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이렇게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혹평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비판은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 기밀 정보 제출, 초과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 좀 악플 자료를 받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 이 기자가 오늘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에 따르면 예. 뭐 국내 네티즌이 좀 혐오 표현에 가까운 테러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의 미셸 리 도쿄지국장은 지난 26일 올린 글에서 지금 내 편지함과 받은 메시지다라면서 한국 남성 이름으로 된 이 계정에서 자기한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뭐 빨갱이다, 뭐 해충이 설친다, 뭐 또 뭐 어떤 외모 폄하, 뭐 같이 생겼다, 뭐 등등 이제 좀 거의 욕설을 포함한 어떤 이런 험악한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좀 이런 움직임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신속 추리 안건으로 지정됐어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그리고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 두 가지 특검 법안을 그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 결과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에 표결 참여인원 183명 전원 찬성이었고요. 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이었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민주당 170명 그리고 정의당 6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또 기본소득당, 진보당까지 모두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결국 압도적 찬성으로 이 두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상임위와 또 본회의 숙려기간 등을 이 최대한 거쳤을 때 최장 240일 후, 그러니까 늦으면 12월 말 정도에 이 법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치압의 산물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또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표결 전까지 사실 뭐 여야 또 뭐 이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간에 뭐 치열한 설전이 오갔는데요. 이 두 특검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것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네. 이 장혜영 의원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여당이 진상을 밝히기보다 이전 정부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전주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면서 이재명, 송영길 전 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의료법 그리고 간호법 같은 이 오늘 두 개의 법안도 이 원래 쟁점 법안이었지만 오늘 네. 야권의 일방 처리가 됐는데요. 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게 골자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 자격 면허를 박탈하고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이 간호법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이제 김준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처리가 한 차례 무산이 됐다가 결국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반대 간호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종성 의원은 간호 업무 중요한 주체인 이 간호조무사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왜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을 무시하느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인 최연수 의원은 이 토론에서 찬성 취지 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동참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찬성의 숫자가 적네요. 간호법 제정하고 비교하면. 예, 그러니까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154명이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는 기권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사 출신 의원들도 있으니까 뭐 반대를 한 것인지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대통령실은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 국내 특히 이제 오늘 당장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뭐 일부 언론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그 여론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최종 판단을 하겠다, 뭐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언론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국빈 방문 직후 국무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부처 검토 등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미국 그 국빈 방문을 마치고 와서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예상되고 있는 이 국무회의 때 거부권이 이 올라와서 이제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런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지난번에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조금 일종의 숙려기간처럼 좀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곧바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 좀 상황을 보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오늘 정부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먼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것이 골자이고요. 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주택을 사들인 뒤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 이 보증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배제가 됐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이 피해자 인정 요건이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있어서 6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네. 6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네. 대해서 뭐 피해자 걸러내기냐 좀 이런 좀 말하자면 뭐 반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그리고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야 할 것,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 주택에 해당해야 될 것, 또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것,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보증금 상당액이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것 등 6가지 요건인데요. 네. 이에 대해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이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 경매 진행이 늦어질 경우에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또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나 뭐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 여기에 대해서 재차 선을 긋고 있네요. 네, 뭐 오늘 이 대책 발표 후에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혹시 추후에도 해당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느냐? 이제 오늘 발표에선 빠졌지만 이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 주장한 내용을 상세히 들었지만 그 현재 선부상 후 구상을 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즉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국회를 찾아서 이제 민주당 정의당 관계자들을 만난 후에도 선지원 후 구상이 아닌 무구상이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에 김연아 전 의원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요. 네, 유상봉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 오늘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과 위원 6명 임명을 의결해 선임했고 당무감사위가 본격 발족함에 따라 김연아 전 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 당의 처리에 대해 질문하자 박순자는 이라고 되물은 적이 있지 않느냐면서 박순자 의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탈당 조치됐다 이렇게 이 대표를 겨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묻겠다. 이재명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기존에는 지금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당 차원의 진상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제 지난 24일, 25일에는 뭐 기자들이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제 입장이 어떠냐 이런 걸 물으니까 뭐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박순자 의원 수사는 네. 어떻게 돼가나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그 국민의힘 측에 대한 입장이 바로 그 직접적인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아니었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이 여전히 없느냐 이제 이런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못 되는 걸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질문을 받겠는데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이라고 계속 질문을 좀 던질 것 같습니다.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 평균 10,000명 내외로 정체돼 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는데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코로나 증상에서 볼 수 없었던 증상까지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또 엠폭스 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방역 역량으로 두 감염병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지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정체됐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다시 늘고 있다고요? 예, 지금 4월 셋째 주가 둘째 주보다 한 18% 이상 확진자가 매일 늘어서 한 12,600명 정도의 일평균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주 들면서는 13,000명에서 14,000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다시 한 15에서 20%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위중증 환자도 이제 150명을 다시 넘기는 상황이 돼서 전반적으로 환자의 확진자 수가 한 지금 4주째 계속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 때문입니까?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방역을 이제 격리만 남겨두고 거의 다 해제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이 새로운 변이가 조금씩 계속 유입이 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변이는 또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거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가 지난 7차 유행이 끝나고 1, 2월 달이 지날 때만 해도 BN1이라고 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우리나라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XBB1.5라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우리나라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인도 지역에서 상당히 크게 유행을 했던 XBB1.16이라는 변이가 다시 유입이 돼서 기존의 XBB1.5를 또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이 경우 그 XBB1.16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기존의 XBB1.5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좀 더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조금 유행의 진폭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존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백신의 그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거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결국 백신의 효과를 지금은 완전히 감염되지 않는 건 예방 효과보다는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면 그 1.5하고 달리 1.16은 눈병 같은 증상이 있다면서요? 예, 그 이전에도 코로나19 환자 중에 아주 소수에서는 이 안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XBB 1.16은 좀 특이하게 이 눈이 충혈되면서 마치 결막염처럼 이 눈이 가렵고 또 심지어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형태의 안구 증상이 동반되는 확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에서 이런 안구 증상, 눈병 양상의 동반 증상이 잘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눈병하고 좀 구분이 가능합니까?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굉장히 어렵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 그러니까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콧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증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구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게 코로나19에 의한 안구 증상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런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눈병이 난다면 알레르기나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을 감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가 진단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러면은 우리 보통 눈병 나도 막 두통도 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안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빨리 받아서 감별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파력이 강하다는 말씀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미 이제 국내 유입이 된 거잖아요. 네, XBB 1.16이 한 150건 이상 우리나라에서 그 유전자 전장 서열 검사에서 확인이 된 걸로 돼 있어서 이미 꽤 많은 지역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새 변이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뭐 환자 수가 몇 명 안 되다가도 나중에 가면 그게 일종의 이제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1.16이 조만간 유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의 양상을 보면 이렇게 그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가 들어오면은 짧게는 4주에서 8주, 길면 한 12주 정도의 경과를 거쳐서 우세종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번에도 그 정도의 속도로 기존의 그 XBB 1.5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유행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유행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조금 그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처음에 유행했을 때처럼 하루에 뭐 30만 명, 4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의 대유행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방역 완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좀 더 전파력이 높은 XBB 1.16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4,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중소규모의 유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백신이 개발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백신으로는 어떤 변이에 의한 유행이 생기고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중환자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접종을 하고 있고 네. 백신의 개발이 이렇게 매번 발생하는 새로운 변이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새로운 변이의 유행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유행이 생기면서 특히 중환자의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방법을 다시 도입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방역 완화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유행의 추이에 따라서 이 방역의 강화와 완화가 가변적이라는 그 인식을 국민들에게 해드릴 것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행의 양상에 따라서 좀 탄력적인 대응을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엠폭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거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확산 속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빠른 편입니까? 아니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제한적인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예. 이 엠폭스의 그 전파 경로나 전파 양상이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쫓아가서 차단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그 번지기 시작한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최근의 유행을 보면 한 100명 이상의 환자가 8주에서 12주 정도 지속이 된 이후에 정점이 꺾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20대부터 40대 남성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하고 비교하면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연령대가 좀 다른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전파 경로가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예. 이제 코로나19에서의 고위험군은 이제 감염이 돼서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지만 엠폭스는 그런 그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20대에서 40대 남성들의 감염이 많은 이유는 이 엠폭스가 성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접촉에 의한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엠폭스 환자에게 노출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경우에도 성접촉을 하면 전파가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남성 성소수자 사회를 통해서 유입이 돼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의 유행이 제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주로 남성 그리고 이런 그 성접촉이 활발한 20대에서 40대가 많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엠폭스 환자도 역시 일반적인 우리 뭐 수두 환자나 그리고 대상포진 환자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병원에 찾아오면 이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엠폭스는 이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 그러니까 적어도 2주에서 3주 이내에 고위험 행위에 해당하는 그 성접촉이나 또는 그 정도 강도의 아주 그 밀접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피부병변이나 발열이 생긴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노출 상황이 있은 다음에 발열이나 뭐 근육통 같은 몸살 증상이 있다가 주로 이 항문 주변이나 그 둔부부터 발진이 시작이 돼서 이제 몸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런 좀 크기가 큰 규모의 그 수포성 발진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역 당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의 변이도 지금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엠폭스도 사실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뭐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확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방역 당국이 지금 이 시점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그 유행의 규모는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결국 우리가 방역을 완화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행 양상이 커진다면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엠폭스는 노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 대상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그 홍보 활동이나 정보 전달을 충분히 해서 이 차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일부 주식들이 이유 없이 폭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의심하면서 압수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그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그리고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하림지주, 선광, 다우데이터 이렇게 8개 종목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한가로 그러니까 전 거래일 대비 30%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장을 마칩니다. 예. 그리고 또 CJ도 장중에 한때 28%까지 급락을 했다가 나중에 낙폭을 좀 줄이는데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한가까지 동시에 친 것 매우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이제 좀 희한했던 게 가격이 폭락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요. 네. 또 이 업종상 그리고 테마상 공통점도
없는 그런 연관성도 없는 그런 주식이라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봤는데 네. 그러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들 종목이 이제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그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 쪽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모두 대출을 내서 투자한 B2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SC증권 창구에서 대거 팔자라는 이런 이제 물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빚내서 투자한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폭락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런 추리가 가능을 했는데, 예.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신용거래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이제 재투자를 하는데, 요때 이제 그 담보를 자신의 이제 주식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게 되다 보니까 네. 이 맡겨놨던 주식의 담보가 만약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무조건 이 주식을 담보로 잡혀있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경우는 바로 이제 반대 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주가 폭락이 이제 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대신증권의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 평균 신용융자 잔고율 1.5% 정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율이라는 게 뭐냐면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신용으로 매수된 물량의 비중인데, 여기 최근 한 5일간 우리 코스피 전체에서는 한 1%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날 이제 한가를 기록했던 다올투자증권의 경우는 보니까 무려 14%나 됐고요. 네. 해방도 12%, 삼천리 11%,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어떤 거래가 과연 이렇게 주식을 떨어뜨렸느냐, 이렇게 또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제 시장 일각에서 이 특정 사모펀드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익 결제 거래, 그러니까 CFD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CFD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좀 내용일 텐데요. 네. 그냥 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FD 거래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 2.5배까지 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할수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반대로 손실을 볼 때는 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주가 변동에도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주가 폭락이 이제 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특정 펀드가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이 CFD 거래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진행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까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못하고, 예. 아마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 한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요거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지금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원래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매물을 내놓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좀 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까지도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오늘 보니까 그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성광 이 세 종목은 지금 4거래일 연속 한가를 맞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그 가격 제한폭이 전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30%가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인데, 요게 2015년에 개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요렇게 개정된 이후에 4거래일 연속 한가를 기록한 종목, 이번에 그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가 지금 처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물려있는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뺄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대량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폭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번에 가격이 폭락했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난 2년간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지금 이미 주가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혹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 그 2년간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차례로 지금 반대 매매에 걸려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추정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당국하고 사정당국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8종목이 급락한 배경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인 H사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검찰, 경찰, 금융위, 한국거래소 이제 이런 곳에서 이 H사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에 이제 들어간 상태고요. 또 여기에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출국 금지도 시켰습니다. 지금 금융투자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 H사가 주가 조작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꾸준히 주식을 매집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통정거래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통정거래란 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서 예.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H사는 이제 새로운 고객을,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이렇게 늘려왔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저평가된 우량 종목들이다. 대주주들이 상속할 때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준 종목이 많은데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 이러면서 안심을 시켰다는 얘기도 지금 요것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만 피해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이 맞다면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주식시장에 풀린 물량은 많지 않아서 시세 조정이 용이한 종목들만 노린 것으로 이렇게도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사에 투자한 고객들에 대한 이름도 지금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주로 의사, 연예인, 변호사 이렇게 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투자액은 이제 억대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게임에 이제 참여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예 그 투자자의 핸드폰을 H사에 맡기면 이 H사가 그 투자자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직접 주식을 매매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검찰은 이 H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를 확보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제 투자자들의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도 몰랐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만약 정말 투자자들이 H사에 속았다면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알고도 사실상 주가 조작에 가담 혹은 공모를 했다라면 오히려 이제 주가 조작의 공모자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향후 금융당국과 그리고 이제 검경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공교롭게 여기 명단이 오른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가 조작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이 정도 지주사 정도에 있는 사람이면은 주가 조작 움직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할 정도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태가 지금 연예인들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임창정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다고요. 네, 임창정 씨가 지금 자신과 아내 계좌를 통해서 지금 총 30억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투까지 이루어져서 오히려 지금 20억 원대 정도 지금 손실을 보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간의 경위를 밝혔는데, 예. 임창정 씨가 설립한 그런 기획사를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제 꿈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투자자를 만났는데 지난해 11월에 이런 SG 사태 관련자를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자들이 임창정 씨의 그 기획사 주식 일부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임창정 씨가 기획사 주식 일부를 매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재력 있고 신망이 있는 유명한 그 자산가의 주식 계좌를 1인 받아서 우리가 재테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임창정 씨에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한번 돈을 맡겨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임창정 씨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여서 이제 이것도 아마 좋은 재테크일 거다라고만 믿고 다른 투자들과 같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도 큰 손해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치나 영업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요. 일단 해명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일이 터질 때까지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창정 씨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평범한 투자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갑자기 이 주식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많게는 주식들이 며칠 사이에 70%까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 중에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는데 네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이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확실히 또 그때 당시에 이 분위기를 타고 주가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많습니다. 아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분들이 뜻하지 않게 지금 큰 손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집단 소송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게 됐는데 일단 뭐 금융당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이제 주가 조직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도 좀 이제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이런 주가 조작하면 그냥 뭐 1-200년 쉽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에서 완전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적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형량이 좀 크게 강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주식이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지금 특히 최근에 그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2차 전지 대장주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또 많은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주가가 떨어져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일확천금을 이제 노리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보면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템베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10배 수익률을 얻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꿈을 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주식이든 간에 그 해당 종목의 가치를 넘어서는 주식은 결코 없더라라는 거 네. 항상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예. 특히 경계를 해야 될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리딩방입니다. 저도 몇 번 문자를 받아봤는데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를 테니 투자해봐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중부 서해안과 전남권, 전북 내륙, 경남권, 경북 남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경남 해안 10에서 40mm, 남부지방 5에서 20mm, 서울 등 중부지방 5mm 내외입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흐린 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지방엔 서리가 내리면서 아침엔 꽤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세종 6도, 서울, 광주 9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부산 20도, 서울 21도, 제주, 울산 22도, 대전, 세종 23도, 광주,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2.1도, 습도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기록적인 늦더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블랙아웃 사태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시민들의 구조 요청이 빗발쳤고 도로 신호등이 꺼지면서 차량들이 충돌하고 뒤엉켜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폭염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량을 발전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매년 여름철이 되면 전력 당국은 블랙아웃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제가 블랙아웃 사태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수요에 비해 전력 발전량이 적을 때뿐만 아니라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도 과부하가 발생해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위기 상황이 올 봄에도 수시로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크게 늘린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출력 제어가 쉽지 않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력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원자력 발전의 출력을 낮추거나 액화 천연가스나 화력 발전 가동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주로 생산하는 곳은 호남과 경남 지역인데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두 지역을 연결할 송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한쪽은 전기가 부족해서 문제, 다른 한쪽은 전기가 남아 돌아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일요일이 되면 전력 수요는 더 떨어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장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 같고 참 이래저래 에너지 정책은 만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o much more than I can say, and I see you in midnight blue. I see you crying now, you found a lot of pain, and what you're searching for can never be
side, loving you. I'm feeling midnight blue. Can't you feel the love that I'm offering you? Can't you see how it's meant to be? Can't you hear the words that I'm saying to you? Can't you believe like I believe? It's only one, and one it's true. Still I see you in midnight blue. I see beautiful days, and I feel beautiful ways of loving you. Everything's midnight blue. I will love you tonight, and I will stay by your side, loving you. I'm feeling midnight blue. I will love you tonight, and I will stay by your side, loving you. I'm feeling midnight.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6632님, 올해도 전례 없는 무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가정에서부터 전력을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콩으로 김보배님, 에너지 과잉도 블랙아웃이라니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의 발견 뒤 이어지는 선곡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7540님, 전기가 넘쳐나면 여유가 생겨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의 발견을 통해 배웠네요. 하모니처럼 서로 조절하면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전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심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모니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기를 쓰는 곳에 발전소를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한다 그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많이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서울에다가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역을 희생시켜서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친환경 에너지도 좋고 다 좋지만 전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송배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깔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었나. 근데 그것도 또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먼 길을 가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길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어딘가 한 구석에서 빠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많은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의견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뭐 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됐다 네. 뭐 이래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연희동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어요. 예, 주한미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총 실탄 2발을 한 남성이 흘려서 지금 추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25일 오후 8시쯤에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생활용품점 입구에 실탄 2발이 떨어져 있다. 이런 시민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2발은 수거를 했고요. 네. CCTV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생활용품점에서 결제하던 남성의 지갑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갑에다가 실탄을 놓고 다녀요? 근데 이 실탄이 주한미군이 사용되는 총기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을 했고요. 네.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네. 대공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실탄이 불발탄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 수사를 해본 결과 용산과 평택 등의 미군 캠프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떨어뜨린 사람도 주한미군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뭐 국내 한국인이에요?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네. 어쨌든 그 소지자를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실탄이 불발탄인 정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여쭤봤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뭐 공항에서 네. 기내에서 또 쓰레기통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때 다른 외국인이었었던 네, 그때는 외국인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가? 네. 아니면 진짜 내국인일 경우에는 또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니까 왠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이전엔 이런 뉴스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탄이 발견됐다는 건 우리나라처럼 총기가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가에서는 좀 불안한 일이긴 하죠. 그리고 사실은 공항이고. 아베 전 총리도 그 사제총으로 네. 피격을 당했던 거잖아요. 네. 또 국내에서 또 그 사제총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네, 그랬었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자꾸 실탄이 나오니까 이건 네. 누군가 또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수사 상황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약 문제 저희가 계속 기사를 또 소식을 전해드리곤 하는데요. 이번엔 군부대 내에서 대마초가 발견이 됐어요. 예, 지금 마약 범죄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렇게 깊이 파고들었나? 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하시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육군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이 됐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건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그게 들어갔지? 어떻게 하면 그게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울 생각을 하지? 이게 제가 볼 땐 더 놀랄 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양제인 것처럼 꾸며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택배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건을 설명을 네. 드리면요. 경기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17일 날 육군 수사관들이 병사들의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수색을 하고 보니까 사물하고 생활관 천장에서 대마초가 나왔어요. 병사들에 대해서 마약에 대한 간이 검사를 했는데 5명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복무 중인 병장이 2명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구입해서 이거를 택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로 이제 들여온 대마초를 새벽 시간대에 샤워장 등에서 피웠고요. 다른 병사들에게도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군 규정상 택배를 포함해서 우편물이 부대에 들어오게 되면 네. 부대장이 지정한 간부와 함께 내용물을 개봉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 병사들이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마초 성분을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복무 중인 병장 1명은 군 조사에서 민간인 친구한테 부탁해서 대마초를 구입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혐의를 다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한 명은 또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육군에서는 마약류가 군 안으로 유입되는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마약류의 반입 차단을 위해서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들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고요. 네. 혹시 추가 연루자는 없는지 조사를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뭐 군이 과거처럼 그렇게 권위적으로 운영되는 거 그거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또 역으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병사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최근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여중생
2명을 보고 행인이 마약 투약 의심이 된다. 뭐 네.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산 감기약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 한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그 CCTV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서 막 학생이 어지러운데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요. 한참을 지나서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비틀대면서 일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몸을 못 가눠가지고 휘청거리다가 벽을 붙잡고 겨우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막 때리는 그런 장면도 보도가 됐습니다. 목격자의 설명에 따르면 휘청거려서 술을 먹었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네. 지난 24일 오후 6시 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보니까 중학생 A양을 비롯한 2명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A양을 포함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해보니까 네. 한 명은 음성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주 희미하게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일본산 감기약을 구매해서 약 20알 정도를 복용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한 번에 2-3알씩 하루 3번 약 4일간 복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고요. 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일본산 감기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기약을 20알이나 한꺼번에 먹어서 문제입니까? 이 감기약에 뭡니까?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에 환각 증세를 보일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에?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2학생이 먹었다고 하는 일본산 감기약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원래 이 성분의 약효는 뭐냐면 네.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알 정도 복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길거리 약국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해당 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감기약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다녀올 때는 해외 직구로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감기약을 한꺼번에 수십 알 복용하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니까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과다 복용이 문제냐 아니면 네. 일본산 감기약이 문제냐 이렇게 네. 아까 좀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국내산 감기약에도 이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까? 네, 종합감기약에 흔히 쓰이는 성분인데요. 용량을 지키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처방을 받아야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본산 감기약의 경우에는 쉽게 여행객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처방을 받아야만 네. 구매가 가능한 약이니까 네. 시중에서 그냥 막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그 사겠다고 한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감기약은 아닌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쉽게 직구로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용량을 복용할 때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들어 있는데 하루 복용량이 60mg 이상이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성분인 거죠. 네. 그래서 복용량 그 이상인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장기 손상의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오남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해열제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네. 과다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부프로펜 성분의 그 진통제나 아니면 해열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네. 성분들도 관리가 좀 돼야 되고요. 실제로 마약은 아니지만 예. 많이 복용할 때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저기 가서 사면 고용량 복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한 약국에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제가 한 보도를 보니까 감기약을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경우도 제가 이제 보도가 된 걸 봤거든요. 그건 굉장히 예전부터 문제가 오래전부터 됐었거든요. 예. 얘기가 나왔던 것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처방을 받아야 네.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느 구석인가 허점이 있거나 네. 지금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청소년들한테. 네.
참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계속 마약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밖에 네. 없어서.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림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우 농가 2만 곳이 폐업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한우 등심이요. 좋은 거 사면 이번 달 기준으로 100g당 1,300원인데 올해 들어서 뭐 달마다 많게는 1,000원씩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1년 네. 전과 비교해 보면 3,000원 이상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갑자기 가격을 왜 내려가나? 농가에 키우는 소의 숫자가 우선 많기 때문입니다. 네. 2014년 이후에 해마다 뭐 매년 10만 마리, 20만 마리씩 늘더니 작년에 356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 팔리는 가격은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6, 7개월 된 송아지 가격이 올해 초에 작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싸게 대량으로 도축하면 그만큼 재고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곡물 가격은 지금 폭등한 상황이거든요. 네. 2년 동안 배합사료 가격이 50%가 올랐습니다. 소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지금 시세대로 하면 송아지를 2년 키우면 한 마리에 415만 원씩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2년 안에 농가 2만 곳이 폐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수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해외 수출과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고 전북 장수군의 한우는 최근에 몽골 시장에 진출했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한우 7천 마리 정도를 줄이기로 하고 농가에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한우는 굉장히 큰 자산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때 소비 촉진할 수 있도록 좀 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예. 한우를 판매하면 안 되나?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굉장히 싸게 파면 네. 뭐 많이 주말이나 소비를 이럴 때 하니까. 가족들하고 좀 사가지고 와서 먹기도 그쵸.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7일까지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이 열립니다. 네.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1,100곳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농협이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20% 할인 행사를 하고요. 다음 달 초에는 서울 반포 한강시민공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40% 할인 판매하고 무료 시식 코너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쇠고기 가격이 막 급등하고 네. 천정부지로 치솟아가지고 이거 유통 단계를 줄인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정육식당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세금 혜택 주면서. 네. 근데 이번에도 꼭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좀 유통 문제에 있어서 거품이 좀 껴있는 게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네. 그래서 좀 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농가들은 또 손해보지 않게 네.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팔 수 있는 판매처가 국내에서만 집중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해외 팔로 나선다는 것도 반짝만 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뭐 청취자 김미숙님께서도 소고기값 여전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또 문자를 소비자들은 주시기도 비싸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좀 이래저래 좀 부담이 되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만족하지 못해서 자퇴할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대학이 나왔어요.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을 해보니까 14개 대학 26개 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 지방대이기는 하죠. 네. 수시 전형으로 지방대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전체 정원의 18%, 재수와 편입으로 지방대에 합격을 했다가도 지방대를 떠나는 학생들도 많게는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학에서는 등록금 책임 환불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건데요. 네. 내년부터 들어오는 신입생이 우리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학교 그만두면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별도의 증빙 자료가 없이도 가능하니까 사실상은 다른 대학으로 재수하거나 편입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죠. 예. 대학 측에서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간 1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네.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신입생 유치와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네. 대학에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니요. 그러니까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 그만둘래요. 저 등록금 돌려주세요. 그럼
군말 없이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배수진을 친 것이고요. 또 지방대가 이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좀 네.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의무사항이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그 아이를 키우지 않는 딩패 쪽이라고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만 기르는 부부들도 많아졌다고요. 네. 3명 중에 1명이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그만큼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이동 가방을 빠져나와서 주변인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견 외출용 이동 가방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야 되고요. 이전에는 같이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가방을 사용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이동 가방을 쓸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소유자가 가슴에 안아야 되는 의무 장소가 기존에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한정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반려견을 묶어서 키울 때는 최소한 2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곳은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되고요. 동물 학대가 굉장히 많이 뉴스로 네. 보도가 됐었는데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현행 사흘 이상에서 닷새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할 때는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이 되고 반려동물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도 확대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네. 그리고 아마 요거는 굉장히 주목이 되는 뉴스일 것 같은데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비롯해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 복지는 더 강화되고 네. 보호자의 책임도 훨씬 더 무거워진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연을 전하는 사람 안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연 알림이를 자처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공연을 전하는 사람. 예. 여기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의 유명한 넘버 중에 하나가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저는 공연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이러면은 지킬 앤 하이드가 떠오르는데 뮤지컬 배운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음치예요.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이러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예, 아니 뭐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창작 뮤지컬이어서 네.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아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중에서는 가장 성장한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 뮤지컬 레드북이라는. 굉장히 제목이 강렬한데요. 예, 레드북. 예. 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강렬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좀 빨간 책 이런 뜻이니까. 예.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셔가지고. 예. KBS 힘든가요? 괜찮으시죠? 예. 자,
그 마케팅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제목부터 저는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들으면은 각인이 딱 될 것 같으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제목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묵직한 메시지가 딱 들어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미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안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네. 썩 괜찮은 작품인가 본데요. 저는 사실 괜찮은 작품인 거 완전 인정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샘나는 작품이기도 한데. 왜요? 너무 잘 되니까 부러워서. 요즘 좀 힘드신 모양이네요. 아니요, 저도 잘 될 겁니다. 일단 그 레드북이라는 작품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이 작품이 이제 지난 2015년도에 대본 공모를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 창작산실 우수 신작으로도 뽑히고 2017년도에 창작산실이라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맞아요. 예. 이제 뭐 거의 학습이. 예, 창작산실 올해 레파토리를 거쳐서 완성된 작품이고요. 네. 2018년도에 초연을 하고 2021년도에 재연을 하고 이제 이번에 3연째를 맡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작품도 아닌데 예. 3연까지 갔네요. 예, 3연까지 했는데 심지어 이 3연 안에서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 뭐 그다음에 그 예그린 어워즈 이런 곳에서 뭐 작품상, 극본상, 여우주연상, 음악상 이런 상들을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한 해에 네네.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여러 해 걸쳐서 상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웬만한 작품 그 관련된 수상 부분을 관련된 부분을 수상했었던 예.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상이 특이한데요? 예, 정말 여러 부분에서 좀 창작 뮤지컬의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상도 상이고요. 이 공연이 처음에 관객들한테 이제 알려질 때는 정말 작은 소극장에서 그 트라이아웃 공연처럼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때 그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서 공연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네이버 생중계가 나가고 있는 중에 그 당시에 그 트라이아웃 공연이 매진이 돼서 솔드아웃이 돼갖고 네. 그게 제가 지금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극장 사이즈 자체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소극장에서 했다가 세종 MC어터라고 규모가 그러니까 300석에서 했다가 한 500석 정도 되는 극장에서 하고 네. 2021년도에는 홍대 아트센터라고 이제 대학로에서는 가장 큰 공연장이죠. 예. 한 8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공연장인데 네. 이곳에서 이제 공연해서 작품으로도 공연장 사이즈로도 계속 성장하는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었다가 네네. 그래서 조금 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는데 네네네. 계속 이렇게 커가면서 그렇죠. 근데 그 뭐 무대가 작품에 의해서 그 좀 비현실적으로 커진 게 아니라 작품이 딱 그만한 사이즈의 작품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됐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극장, 소극장 나누지 않더라도 정말 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된 작품 아닌가 싶은 것이 예. 제가 이제 원래 그 저희 공연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곧 5월인데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네. 아마 그 관련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기업에서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고 네, 노동조합이나 네. 뭐 사내 동호회 이런 데서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못 하셔서 문화 활동 같은 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영업을 하러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외국의 유명한 공연들만 이렇게 아셨는데 네. 그쪽 담당자분들이 레드북은 어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직접 마케팅 하시면서 인기가 예. 대단하구나 이렇게 체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체감하니까 더 샘나고. 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그 문화 회식이나 이런 사내 그 문화 체험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들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는 아직 5월 걸 준비 못 하신 분들 계시면 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네. 뮤지컬 레드북. 네,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소규모 공연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박장대소 하는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창작 뮤지컬도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제 제가 하는 작품인데 미리 당겨서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이 작품도 있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맞는 재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 근데 이렇게 적극 추천하시는 거는 작품성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네. 일단 이런 작품을 단체로 뭐 보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네. 금전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주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것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몇십만 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요거 10만 원 살짝 넘고요. 단체 할인 받으면 조금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이 공연장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작품의 내용도 그렇고 재미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니까 요거 좀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공연 내용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줄거리 이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리고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기 시작해 볼게요. 배경은 이제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 그럼 딱 예상되는 것이 그 시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 이런 설정을 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안나는 이 시대에 잘 맞지 않는 성격입니다. 평범하긴 한데 좀 진취적이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나라는 그 인물이 구직 과정에서 자기를 희롱한 사람한테 지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 거지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 이 거지가 돈 한 푼 없이 감옥에 갇힌 그 안나를 걱정해 주는 거죠. 거지가 차라리 도리어. 근데 이제 안나가 그 거지한테 걱정하지 마셔라.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나는 힘들 때 야한 상상을 하면서 이겨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은 이 안나가 어떤 상상을 하는지 어떤 그 성장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약간 뭐 천을야한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뮤지컬 제목이 레드북이니까 야한 상상을 한다고 하면 뭐 좀 그런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공연이 흘러갔으면 좀 뻔한 내용일 텐데 이 안에는 이제 훨씬 더 재미있고 독특하고 기발한 설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계속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안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남자 주인공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좀 책으로 배운 사람이다. 젠틀하기도 하고 있죠. 그 시대에 굉장히 멋진 신사인데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브라운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겼는데 이 유산 중에 일부를 안나라는 사람한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은 어떻게든 안나를 찾아서 이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하지 않는 여성한테 유산을 소유할 수 없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이 안나한테 만나서 감옥에 있는 안나를 만나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나한테 유산을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나는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람.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받겠다. 그러면서 당시 그 브라운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나 일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안나와 브라운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둘의 관계는 이렇게 좀 이런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요런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에 더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다른 캐릭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안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서점에 가게 돼요. 근데 이 서점에서 묘한 사람을 만나요. 남성인데 여성의 옷을 입고 그리고 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로렐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 로렐라이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당시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문학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문학회에서 이 여성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잡지로 만들어내는 일을 안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가 갖고 있었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소설로 출간하게 되죠. 아니, 소설이 잡지로 출간하게 되죠. 그 잡지가 바로 레드북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레드북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순정만하고 좀 살짝 겹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캐릭터하고. 이 역할을 연기하는 안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워낙 사랑스럽게 그리고 유쾌하게 그리고 밝게 이 역할을 소개해서 관객들한테 좀 마음이 좀 확 열리는 이런 안나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더 있을 텐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뭐 그럼 공연 또 안 보실 것 같고 기대감을 좀 갖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좀 굉장히 재미있게 본 공연, 좋은 공연을 소개할 때는 좀 아쉬워요. 소개하면서 이건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갔고 아쉽습니다. 그러면 대신 그 아쉬움을
노래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노래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로렐라의 언덕에 네. 로렐라의 언덕이라는 문학회의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인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글을 쓰는지 이게 잘 표현된 넘버거든요. 우리는 로렐라의 언덕의 여인들이라는 넘버 요거 갖고 왔는데 시사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듣고 와서 얘기 나누시죠. 가사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안나, 우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우릴 위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이 종이 위에 담아 우리는 로렐라이 언덕의 여인들 이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성을 지어 우리는 로렐라이 언덕의 여인들 이 작은 펜으로 커다란 성을 지어 그 자리에 성을 지어 그 자리에 새로운 성을 지어 우리는 로렐라이 여인들 작은 펜으로 다른 성을 지어 벼락으로 올린 지붕과 신념으로 세운 기둥들 상징으로 만든 계단과 예대로 꾸민 가구들 아직은 어린 단어들이 찾아오는 성 여물지 않은 문장들이 자라나는 성 언젠가 그들이 문학이 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성을 지어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제인 오스틴의 광팬 줄리아예요. 오만과 편견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직접 쓰게 됐어요. 잘 부탁해요. 미리 말해두는데 다시는 내 거예요. 내 이름은 코레디예요. 난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허구한 날 바람을 피거든요. 그래서 매일 남편을 죽이는 소설을 쓰고 있죠. 반가워요. 난 메리예요. 난 지금 짝사랑 중이에요. 소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날 안 좋아하는 여자랑도 소설 속에선 얼마든지 질펀하게 뒹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봐요. 모두 당신을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렐라이 여인들 낡은 펜으로 길을 찾아 억눌려온 욕망을 일으켜 넘쳐나는 밤길을 불태워 오직 나를 위한 길을 찾아 우리를 이 종이 위에 담아라 언덕의 여인들 이 작은 펜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
뮤지컬 레드북 가운데 우리는 로렐라의 언덕의 여인들이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듣는데 제 가슴이 막 찔리는 것 같죠? 무서운데요? 네, 가사를 너무 이렇게 경청해서 들으시길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나 참. 좀 분위기를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해주세요. 예. 네. 그 이제 이 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레드북은 초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작 뮤지컬인데요. 네. 이게 방금 들으셔서 가사나 대사 같은 게 들으시면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지 그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졌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입시생들한테 많이 불려지는 넘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인사말에 말씀드렸던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이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이런 그 멜로디가 있는 넘버거든요. 네. 이 곡도 그렇고 나는 야한 여자라는 넘버도 있는데 이 곡들이 이제 입시생들이 입시곡으로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계속 저변이 확대되면서 창작 뮤지컬에 정말 올바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뮤지컬 관객들이 될 사람들이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계속 얘기가 전해지니까. 네, 역시 뮤지컬은 넘버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관객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창작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 작가나 작곡가분들 그리고 뭐 제작자분들 이런 분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성장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유이기도 한데 유명한 이제 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스타분들이 이 작품에 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누군데 그래요? 이번 시즌에 그 주인공을 맡은 우리 안나와 브라운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뮤지컬 시장에서 앙상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주연까지 하고 계신 민경아라는 배우가 이 안나라는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이 민경아 배우와 함께 안나를 맡고 있는 배우가 요즘에 그 놀면 뭐하니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박진주 배우. 네, 같은 역할 맡고 있고요. 또 지금은 뭐 이제 그 직업에 뮤지컬 배우라고 정확히 써 있는 옥주연 배우. 네, 옥주연 배우가 이 작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일 뮤지컬계에서 잘 나가는 배우죠. 그리고 이제 브라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초연부터 같이 했었던 송원근 배우. 그리고 이제 신성민 배우가 새롭게 합류했고요. 인피니트 출신의 김성균 배우. 김성균이 아니죠. 김성규. 김성규 배우 이렇게 맡았습니다. 근데 꼭 소개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서요? 이 작품이 안나 브라운이 주인공이긴 한데 극 중에 나오는 역할들이 모두 다 정말 소중한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캐릭터는 제가 줄거리 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로렐라의 언덕 이 문학회에서 약간 리더 같은 느낌이 나는 인물이 있어요. 도로시라고. 근데 이 도로시 역할을 맡은 배우가 김국희라는 배우와 한보라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연기적으로도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재미도 아주 솔솔하게 탁탁 포인트를 잡아서 관객분들 마음이 탁 열어지게. 그런 그 감초 같은 배우 역할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연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시작하면은 그 아까 브라운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전형적인 영국 신사라고 했잖아요. 이 옆에 신사들 친구 2명이 있거든요. 이 2명이 등장할 때 걸음걸이가 이거 공연장 가서 보셔야 되는데 아주 재미있거든요. 이 걸음걸이만으로 공연 초반에 관객들의 마음을 쫙 열어놓은 거죠. 웃음이 나게. 그 다음부터는 뭐 무대에서 뭘 해도 관객들이 박수 치고 호응해주고 이러니까 공연을 아주 좀 기가 막히게 여는 장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캐릭터 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관객들이. 그 관객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탁 던져주면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팍 하고 깨지듯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공연 가면은 좀 엄숙해지고 이런데 이런 하나의 그 장치로 관객들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연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확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노래 한 곡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 그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 레드북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그래서 극 중에 레드북이라는 잡지를 읽고 나서 받은 감동을 리뷰하는 이 곡이 있어요. 곡 제목이 레드북을 읽고 난 후라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공연장 가셔서 레드북을 보시고 난 후라는 감상평을 좀 각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레드북 가운데 레드북을 읽고 난 후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